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에 관한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의 성립과 삼국이 각각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뭐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영토 확장, 관등제 정비와 공복제 정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이 강화된 왕권의 결과로 점점 더 넓은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라는 땅을 두고 삼국이 치열하게 항쟁했던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는 백제가, 5세기에는 고구려가, 6세기에는 신라가 전성기를 각각 맞이하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곧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가장 늦게 맞이했지만 한반도의 주인이 됐던 건 바로 신라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대동강 지역을 기준으로 대동강 남쪽은 신라의 영토가 됐고요. 북쪽은 이제 옛날 고구려의 땅이었던 그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발해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한눈에 보기 주제 3,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을 통해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각각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멸망을 했고 또 각각의 통치제도, 경제사회, 문화의 특징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삼국시대가 등장하는 거 아시나요? 후삼국시대라고 하죠. 후삼국시대의 분열과 그리고 다시 후삼국시대를 통일하는 고려가 등장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뒤에는 이어서 남북국 시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의 정치부터 한번 가볼게요. 통일신라의 정치는요, 통일신라도 이제 통일신라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전기는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 초반부터 나라가 다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쳐져서 통일신라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좀 기틀을 잡고 발전하는 단계였다면 이 통일신라 후기는 신라의 왕권이 약해지고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결국 후삼국으로 나눠지는 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전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들 보시면요. 신라를 실제로 통일했던 문무왕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던 신문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보다 더욱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태종 무열왕입니다. 태종 무열왕은 이제 본명은 김춘추죠. 김춘추는 선덕여왕의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귀족으로서 신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것이 있어요. 골품제 간단하게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요거 안 쓰셔도 됩니다. 신라에 이제 골품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뼈의 그 품격이 다르다는 거야. 뼈의 품질이 다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최상위층은 성골 들어보셨나요? 그 밑은 진골, 그 밑은 육두품 들어보셨죠? 그래서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신라가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 성골 출신들이 모두 왕을 했습니다. 진골 출신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귀족이었고요. 육두품은 이제 신하들이었죠. 귀족이나 이제 고위 신하, 고위 관료. 자, 그런데 이 성골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성골이 더 이상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고요. 실제로 통일 직전까지 만들어낸 사람도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고구려에도 한번 방문을 하고요. 중국의 당나라에도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 방문을 했을 때 당시 고구려의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을 만나게 돼요. 이때 이제 관련된 일화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잠도 좀 깰 겸 그 김춘추가 지금 이제 진흥왕 때였죠. 그 백제랑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백제가 잠깐 다시 되찾았다가 그리고 나서 신라가 백제를 배신했죠. 그리고 결국 최후의 승자는 신라,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왕이 여기 분노를 해가지고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이번에는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를 하고요. 이제 백제 이후의 왕들도 계속해서 신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게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이제 사신으로 김춘추를 보냈는데 김춘추가 이제 연개소문한테 가가지고 와 저희 왕께서 도움을 좀 요청하신다라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말이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옛날 땅이었던 그 한강 유역을 되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가 아니 어떻게 백제를 배신하면서까지 얻은 땅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넘겨줄 수 있냐?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약간 좀 난색을 표하자 연개소문이 저놈을 가두어라 해가지고 김춘추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김춘추가 난 이제 죽었다. 살아서 못 돌아가겠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구려의 어떤 늙은 신하가 밤중에 연개소문 몰래 김춘추에게 찾아가요. 감옥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심심할 테니까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옛날에 용왕님이 바닷속에 사는 용왕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 거북이한테 그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갖고 이제 거북이가 바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토끼를 만나서 이제 토끼를 잡아왔지. 꼬셔가지고 영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저놈의 간을 꺼내라 하고 있을 때 토끼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제가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간이 탈부착식이에요. 뗐다 붙였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간을 깨끗한 옹달샘에 씻어가다가 저기 해가 잘 드는 곳에 널어놓고 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간을 챙겨오는 건데 미리 말씀하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용왕이 그러냐? 그럼 빨리 그 깨끗한 간을 가져와라 하고 이제 거북이에 태워가지고 토끼를 다시 보내죠. 그때 토끼가 재빨리 도망을 가면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간을 탈부착하는 동물이 어딨냐 하면서 영영 숨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감옥에서 김춘추한테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별주부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김춘추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뭔 뜬금없이 뭔 소리야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부릅니다. 자 감옥에서 이제 생각 좀 해봤냐? 한강 땅 줄 마음이 생겼냐? 안 그러면 너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자 김춘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저는 정말 한강 유역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왕이 아니라 신하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가가지고 그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제가 잘 말씀드려가지고 한강 유역을 반드시 그 고구려한테 바치도록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사히 탈출해서 신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고구려랑은 동맹이 성립이 안 되고요. 바로 그 다음 타자로 찾아간 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당시 당태종에게 김춘추가 연락을 해가지고 손을 잡자. 손을 잡읍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당 동맹이 체결된 것도 사실 김춘추 덕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김춘추는 통일하는 걸 못 보고 그 직전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문무왕이 공식적으로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고요.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문무왕이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 아 지금 나라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수선한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어수선한 나라를 맡기자니 굉장히 마음이 쓰인다.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 나를 땅이나 묻지 말고 저기 동해 앞바다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럼 내가 죽어서 뭐가 돼서 돌아오겠다? 용이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무대왕 릉이 어딨냐? 바다에 있어요. 동해 앞바다에 문무대왕 릉이 있고요. 그 릉이 잘 보이는 근처에 신문왕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절 위해서 용이 되시다니 라고 하면서 감은사,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하는 절을 지어서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이 진짜 아빠인지 진짜 용인지 모르겠지만 용이 신문왕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웬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줘요. 만파식적이라고 하죠. 이 피리를 불면 풍파가 잠잠해지고 적들이 물러난다 라고 하면서 이 피리를 줬다는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만파식적이 실제로 진짜 피리를 불면 막 평화가 찾아온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신문왕 때 어수선했던 나라가 정비되고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마치 그 단군 신화처럼 실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은 바로 신문왕인데요. 신문왕이 딱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이 귀족들을 데리고 김흠돌의 난을 일으켜요. 자기 사위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때 신문왕이 군대를 데리고 장인어른과 그의 친구들을 진압을 하죠. 장인어른도 죽습니다. 이 반란에 가담했던 모든 귀족들이 다 싸그리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귀족 세력 약화되죠. 반대로 신문왕의 권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권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신문왕은 통일된 이 신라 땅, 이제 땅도 넓어졌잖아요. 고구려의 땅이랑 백제 땅이랑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크게 9개의 주로 나누고요. 5개의 작은 수도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신라의 수도 어딥니까? 금성이잖아요. 금성 지금의 경주죠. 그 불국사 있는 그 경주인데 수도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이쪽에 치우쳐져 있잖아. 그래갖고 안 되겠다. 곳곳에 이제 큼지막한 도시들 5곳에 소경 5개의 작은 수도를 세우게 된 거죠.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 중에 서원경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청주다. 청주의 옛 이름이 서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따가지고 지은 학교가 있지. 서원 초등학교, 서원 중학교, 서원 고등학교, 서원 대학교까지 서원이라는 명칭을 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넓어진 땅을 다스릴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는요, 우선 수도를 지키는, 금성을 지키는 9개의 중심 부대가 있어야 돼요. 중앙 부대가 있어야 되고요. 지방 구주에 각각 한 군대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가장 넓은 한 주에, 가장 넓은 지역인 한 주에는 하나의 군대를 더 배치해서 10개의 지방군 10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월급의 개념으로, 녹봉의 개념으로 주었던 노급을 폐지하고요. 대신에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이 노급과 관료전에 대한 설명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학습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나라를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도에 국립대학교 국학을 설립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신문왕 때 튼튼해지고 왕권도 강화되고 힘이 더 세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800년대에 접어들면 신라의 이 진골 귀족들, 이제 진골 귀족들도 이제 왕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김춘추 때부터 이 진골 귀족들 사이에 왕위를 두고 누가 왕위 자리에 오를 것인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서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0년 사이에 뭐 왕이 한 10명씩 바뀌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오늘은 내가 왕이 됐는데 다음날 나를 죽인 사람이 왕 자리를 빼앗고,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되었다. 자, 왕권이 약화되면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일단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의 감시에서 벗어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는데요. 각 지방에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호족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 말고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 성을 짓고요. 장군이나 성주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금을 뜯어가고요. 마음대로 노동력을 갖다가 막 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기가 어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신라도 그렇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다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금 이제 신라, 통일신라의 말기에 다다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진골귀족 사이의 왕위 쟁탈전으로 뭐 김헌창의 난이나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로도 유명한 장보고의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일어나게 되고요. 진성여왕 때는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원종과 애노라는 농민이 봉기를 일으켜서 한동안 국가가 혼란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족 보이시죠? 호족은 지방에서 독립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서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왕이에요. 대표적인 호족으로 견훤, 궁예, 왕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삼국을 세우고 특히 이제 왕건은 고려를 세워가지고 후삼국을 또 통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혼란한 시기에 진골 세력 밑에 육두품 세력은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출세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게 되고요. 차라리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 호족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통일신라의 통치제도 보시면요. 중앙에 그 정치의 중심 기구는 집사부라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의 우두머리가 바로 시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으로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전국을 9개의 주 5소경으로 나눠서 다스렸고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수도에 데려다가 인질처럼 잡아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방 사람들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사제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 그 다음에 촐랑문서가 남아있는데요. 촐랑문서가 무엇이냐? 당시 신라가 국가에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국가가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3년마다 마을을 단위로 촌락을 단위로 그 마을의 땅 면적 몇 명이 사는지 그 마을에 있는 소와 말의 수는 몇 마리인지 이런 것을 기록해 놨다가 세금을 징수할 때 땅이 넓이가 이러니까 세금을 얼마 내라. 인구가 몇 명이니까 세금을 얼마 내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기록을 했던 문서가 남아있다.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족융합 정책 중요한데요.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고구려의 지배층 그리고 백제의 지배층에게 관등을 수여합니다. 우리의 귀족이 되게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권력을 나눠주면서 포섭을 하는 거죠. 우리 편으로 통일신라 편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군인 구서당에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을 섞어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왕, 수도를 지키는 군대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 싸웠던 삼국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자, 이제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 원효대사, 의상대사, 그리고 해초 요 세 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원효대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해골물이 떠오릅니다. 이 얘기 함께 할게요. 원효란 의상이 그 불교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중국에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밤이 깜깜해지니까 지금처럼 막 전기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완전 그냥 앞이 안 보여. 그랬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떠나자. 라고 한 거야. 그 동굴에 가가지고 이제 원효대사랑 의상대사가 이제 잠을 잔 거지. 근데 이제 원효가 이제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아우 목말라 이러면서 이제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이제 막 더듬더듬 하니까 웬 그릇에 이렇게 물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마셨어요. 그때 너무 막 갈증이 막 해소되고 막 시원해 하고 이제 꿀잠을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그 무덤이 무덤이 그 동굴이 그냥 동굴이 아니라 막 사람의 뼈가 막 있는 해골이 막 있는 그런 동굴이었고 자기는 해골의 물에 있는 물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해골의 물이었던 걸 딱 보자마자 막 갑자기 막 토가 나오고 이런 순간에 원효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에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나한테 맛있는 물이었는데 오늘 내가 물은 똑같은데 변하지 않는 해골물인데 어제랑 나랑 다른 게 뭔가? 어제랑 오늘이랑 나이가 뭐가 다른가 했더니 마음가짐이 다르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고 해서 유학길을 딱 포기합니다. 나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난 깨달았어. 이러면서 유학길을 딱 포기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갖고 원효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거를 계속 외우기만 해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글자를 모르는 불교의 어려운 교리를 모르는 대중들도 불교를 믿을 수 있게 쉽게 가르쳐주고자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골물을 마시지 않은 의상은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일단 당나라에 유학을 가요. 그래갖고 당나라 중국에서 화엄 사상을 배워가지고 들여오죠. 신라의 화엄 사상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 출신 승려인 해초는요. 불교의 본토에 가고 싶어. 우리도 막 그렇잖아. 예를 들면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곳에 가보고 싶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성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을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인도를 가고요. 지금의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인 서역을 순례하고 돌아와서 쓴 책이 보다 왕오 천축국전. 내가 천축국에 갔다 온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 책을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 말기에는요, 선종이 유행합니다. 선종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행을 하는 방법, 참선이라고 하는데요. 선종은 교리 공부보다 참선, 수행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참선을 강조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몰라도 불교에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 교리 공부는 누가 했냐면 귀족들이 많이 했습니다. 글자를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참선은 글자를 몰라도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08배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족이랑 거리가 먼 신라말 호족들의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9개의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선종의 대표적인 절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선종이라는 새로운 또 불교가 유행을 했다.
자,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신라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유교는 이제 주로 교육 부분에서 국학이라는 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위에서 말했죠? 신문왕. 국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유학을 교육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라고 해서 독서,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에 따라서 1등품, 2등품, 3등품, 3품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매기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원성왕 때 이런 역할을 했죠. 자,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통일신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옆에 발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발해 이렇게 굉장히 땅이 넓죠? 옛날 고구려 영토를 거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해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대조영. 선생님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그 우리나라의 모든 사극에 이분 꼭 나옵니다. 최수종 연기자님 아시죠? 최수종 배우. 최수종 배우가 대조영이라는 사극을 찍었는데요. 주인공 대조영 역할을 맡았는데 그 드라마를 촬영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대요. 굉장히 그 횟수가 많은 드라마였기 때문에. 근데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쌀밥을. 뭐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콩밥이든 밥을 안 먹고 맨날 풀만 드셨대요. 샐러드만. 왜 그랬냐고 하니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향이었던 고구려 사람이거든요. 고구려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끌려갔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고구려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데 살이 너무 통통하게 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살이 안 찌게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밥을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대조영 방금 말했죠. 고구려 출신이다. 근데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당나라에 끌려갔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발해다. 고구려의 유민, 고구려의 옛날 고구려 출신들 사람들과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말갈인을 이끌고 지금 만주벌판에 있는 동모산에서 698년에 발해를 세웁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무왕, 문왕, 선왕 대표적인 왕들인데요. 무왕 때는 일단 당나라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일단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잖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당나라가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초반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문왕 때에 접어들어서 당나라랑 그래도 이제 다시 좀 친하게 친해볼까라고 하면서 당나라랑 교류도 하게 되고요. 문화도 많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왕 때가 되면 발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당나라에서 발해를 불렀던 이름 해동 성국이다. 바다 동쪽에서 번성한 나라, 바다 동쪽에서 발전한 국가, 바로 발해의 전성기. 자, 그런데 이 전성기도 잠깐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살아남은 발해 백성들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고려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또 고려로 갔냐? 고려랑 고구려랑 이름 비슷하잖아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둘이 발해랑 고려랑 약간 친척 관계인 거야. 둘 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발해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발해 왕자 대광현 이런 사람들 고구려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자, 발해는요, 이제 정치를 할 때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했는데요. 당나라가 그 당시에 삼성 육부제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렸어요. 뭐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밑에 이호, 예병, 형공 6개의 부를 나눠가지고 각각 맡은 역할이 다 따로 있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기구였는데 그걸 발해도 따옵니다. 삼성 육부제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수도인 상경성과 그 아래에 그 대표적인 도시 4개를 선정해가지고 수도가 5개입니다. 5경. 그리고 전국을 15부로 나누고요. 그 밑에 주를 또 나눠가지고 총 62주로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크다. 62주면 많잖아. 땅이 넓으니까 쪼개진 조각도 많은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회 구성은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과 말갈 계통의 피지배층. 여기 보시면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고구려인들은 지배층이었고요. 말갈인들은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이었다. 자, 발해 문화재 중에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 2명의 불상이 병좌 옆으로 앉아있는 이불 병좌 상이 있고요. 상경터의 석등이나 정해공주 묘를 보면 고구려가 만들었던 모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으로는 통일신라에는 국학이 있었다면 발해는 주자감이 있었다. 교육기관.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해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을 봤어요. 발해 사람들이. 그리고 통일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는 약간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여가지고 막 서양의 이슬람교나 뭐 조로아스터교 같은 종교들도 수용해가지고 당나라 수도에 가면 그런 그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교회? 그런 기관, 종교 기관도 막 세우고 그랬는데 이 당나라는 또 유학생들을 길러가지고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이 있었어. 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1, 2등을 다투던 나라가 어디냐? 통일신라랑 발해인 거야. 서로 이제 둘 다 빈곤과라고 이 과거 시험을 보면은 1등이 무조건 통일신라 아니면 발해 출신인 거야. 막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통일신라와 발해 살펴봤는데요. 밑에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통일신라 말기에 후기가 되면 왕권이 약화되고 호족이 성장했다. 그 대표적인 호족으로 등장한 게 견훤과 궁예다.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했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합니다. 사실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어요. 이 얘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할지 모르겠지만 궁예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 김영철 배우님 떠오르시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저놈의 머리에 있는 마구니를 죽여라 이 영상 보셨잖아요.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가 이제 스스로를 부처님이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기는 이제 부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 관심법을 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정말 평화롭던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보고 거기 잠깐 부인 일로 와보게. 내가 관심법을 통해서 보니 네가 지금 나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부인을 죽이고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신하였던 왕건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너 지금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라고 딱 물어봅니다. 자, 이때 왕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전하를 죽이고 제가 왕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죽을 거고요. 아니에요. 전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건이 일생일대 고민에 빠졌지. 그때 이제 왕건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실 맞다. 사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정말 죄송하다. 절 죽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궁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놈을 죽여라? 라고 안 했습니다. 역시 너는 아주 솔직하구나.
내가 본 게 맞구나. 네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 주마라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짜로 왕건과 궁의 다른 신하들이 궁예를 죽이고 후고구려를 나라를 이름을 고려로 바꾸게 된 거죠. 이렇게 고려를 건국하고요. 이때 이제 한반도에 지금 여기 지도가 있을까 모르겠네. 놀랍게도 지도가 없네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과서. 역사부도에는 있을까? 역사부도엔 있을까? 여기 있다. 반가워라. 반가워라.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었죠. 왕건의 고려,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신라. 신라가 이제 너무나 힘이 약해져가지고 통일신라도 이제 아닌 거죠. 쭈그러 들어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를 또다시 한반도가 세 개로 나눠졌다 해서 후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후삼국의 각 나라의 목적은요,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고려의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공산에서 만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공산. 지금의 대구인데요. 대구에 가가지고 고려는 여기 신라 도와주러 가고 후백제는 신라 공격하러 갔다가 대구에서 딱 마주친 거야. 그래갖고 둘이 전투를 했을 때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랑 고려가 붙었는데 누가 승리하냐면 후백제가 승리합니다. 왕건이 이때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후백제 군대한테 붙잡히기 직전에 왕건의 충성스러운 부하 8명이 왕의 복장을 대신하고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후백제 사람들은 왕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제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이제 유인을 하고 그 틈을 타서 왕건이 빠져나가고 그 8명의 신하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갖고 8명의 신하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 대구 지역에 산 이름에 팔공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지금 대구에 가면 팔공산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3년 뒤에 다시 한번 후백제랑 고려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고창 전투, 지금의 안동입니다. 여기 안동 보이시나요? 여기서 다시 맞붙는데요. 이때는 고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라가 후백제는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고려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후백제랑 대신 싸우기까지 했잖아. 왕건이 죽을 뻔하면서. 그리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당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직접 왕건에게 가서 저의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저희 신라를 대신 고려가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고려와 후백제만 남았죠. 근데 이 후백제에 내분이 발생하네. 견훤에게 왕자가 4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견훤의 첫 번째 부인 자식이고 셋째, 넷째는 두 번째 부인 자식이었어요. 배가 다른 형제였죠. 근데 이제 견훤이 가장 예뻐하는 자식이 누구였냐?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왕위는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첫째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넷째만 너무 편애하니까 첫째 입장에서 이러다가는 왕자리도 내가 뺏기겠는데?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견훤이 너무 괘씸한 거야. 내가 아들한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막내도 죽고 저 아들이란 놈은 이제 완전 패륜한 거지. 아버지를 막 절에다 가둬. 그래갖고 견훤이 왕건한테 몰래 가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후백제를 공격하죠. 다시 한번 고려가 전투를 했을 때 1, 2천 전투, 최후의 전투에서 여기 없나? 1, 2천 여기 있죠. 1, 2천 전투에서
최후의 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에게 이기면서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 3번.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좀 너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등교 수업에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등교하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